오늘 아침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눈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도 짧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 속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공작을 확장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도 공개돼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예고한 이른바 성탄 선물의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는 등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의 대응책 모색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음 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합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비핵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올해 마지막 외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완화 움직임에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뿌리 중 하나인 3년 전 일명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해 검찰의 주장을 검증했더니 모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출근길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구름만 많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호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쳤지만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도 매우 짧으니까요.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서부, 경북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오후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3.6도, 대전 1.8도, 광주는 2.5도, 부산은 5도로 영상권의 기온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6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에는 내륙은 비 소식 없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미국은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등 방문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아직 꺾지 않았고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You heard what I said in South Korea, and those remarks stand. Thank you very much. 여기에 북미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동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 노력과 별도로 미군은 도발에 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공개적 대북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마크 에스퍼 장관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ve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뉴욕타임스는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이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한미 특전사 합동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산과 강원도 일대에서 이뤄진 한미 특전사 합동훈련 당시 사진 12장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들 사진은 한국과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북한군 기지를 가상한 건물을 습격해 생포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의 요인을 포박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북한과의 대화 국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할 만한 민감한 훈련은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전사 훈련 공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올해 마지막 외교전이 시작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정상은 오찬까지 함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협력 증진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바로 청두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경제, 문화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한류 금지와 한국 단체 관광 중단 등의 이른바 한한령의 앙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째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크리스마스 전날 쓰촨성 청두에서 열립니다. 올해 20년을 맞는 한중일 협력 체제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회의 결과는 3국 정상이 함께 발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차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가졌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당사국인 우리와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최악의 국면을 달려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갖는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맞춰 일부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긴 어렵지만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진전된 수준의 공감대가 한일 정상 간에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중국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3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일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함께 참석했는데요. 별도 회담은 갖지 않고 10분간 짧게 환담했습니다.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한국에 대한 토톨 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일본이 완화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규제의 완전 철회를 위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일 장관의 별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10분간 짧게 환담을 한 게 양자 접촉의 전부입니다. 중국까지 포함한 한중일 세 나라는 그러나 3국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또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내년 서명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데도
삼국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貿易自由化のためには今お話しした RCEP、日中間 FTA、電子商取引交渉を含む WTO 改革こそが重要であると申し上げました。共同维护以 WTO 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정상회의 직전에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는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까지 채택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의 방향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리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설득력이 더 약해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회에 조사한 12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7%포인트로 내린 47.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48.0%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4+1 협의체의 선거제 갈등과 집값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심리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려가서 40% 선 밑으로 내려왔고 자유한국당은 1.4%포인트 올라서 30% 선을 회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8%, 정의당이 6.6%, 민주평화당 1.4%, 우리공화당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정당 지지율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 관련한 정치 대립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4+1 내에서는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4+1 내에서도 석패율제를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받은 표만큼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자는 이러한 명분이 약화되고 있고 반면 이권 다툼으로 보는 비판 시각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비례 한국당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4+1 협의체도 선거제도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요. 이번 주 여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4+1 입장에서는 그 석패율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고 이제 당초에 선거제 개편의 명분을 되살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그 여당의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지난주처럼 어떤 약세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당 역시 지난주에 국회 난입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투쟁 방식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중반에는 하락세를 경험한 바도 있고요. 비례 한국당 모색 역시 사실상 선거제를 희화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상승한 이후에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1 협의체 합의와 또 한국당의 국회 투쟁 방식 등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4+1 협의체의 선거제 갈등 이 부분들이 정부 여권 전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에는 일단 이른바 하명 수사라고 그러죠. 이와 관련해서 KDI라든지 여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가 상당히 지난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예.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집값 상승이 지난주
25주째 잇따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이 세 가지 배경 또는 원인이 주요한 하락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말과 또 신년 초 국정 여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비록 하락을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난 한 2달여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한 40%대 초반에서 40% 후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긍부정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 됐고요. 좀 이러한 어떤 상승세의 그동안의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제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결절점이 되었고, 또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외교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독도 헬기 사고에 대구에서 연결식에 참석한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민생 경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갈등,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보통 연말에는 이제 언론 보도가 민생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명 수사 관련 검찰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영향 요인들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문 대통령의 신년 초 또 연말에 국정 여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고요. 또 지난주에 일본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 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도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을 이제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예. 이제 그 이전에 지명하기 전 직전 조사에서는 찬성이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이후에 지명 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2차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임명 전과는 큰 변화 없는 여론의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희상안은 한일 양국의 기업이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예.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일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제기가 되었죠. 예. 지난주에 국회에 드디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되기 전 조사에서 본다면은 반대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역시 반대가 발의되기 전에 비해서 상당폭 더 높아진 양상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오후 YTN 더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전국 여론조사 결과 권순정 본부장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로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가 아예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년에 도입될 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정권 홍보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도 보이는데 표현 수위가 꽤 거칠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교안 대표는 모든 사태의 뿌리가 교육부의 편향된 지필 기준 때문이라면서 공격적인 언사로 날을 세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정당 당원 교재 아니냐, 정치 선전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권 찬양에 새긴 이념 편향 교과서를 만들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면 학교가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여당의 홍보 책자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켜 세우는 교과서,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언론 길들이기 논란을 낳았던 불공정 보도 경고 3차례 시 당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발표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또 삼진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포함해 내년 총선 전략 지역에 투입될 차관급 관료 출신 인사 3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영입 인사는 김 전 차관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른바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해외에 있는 안전대표 정계 복귀를 위해 당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꼽히는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표가 정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YTN이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해 검찰의 주장을 검증해봤더니 모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포획 혐의가 짙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검찰. 울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업자를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돌려준 건 당연했다고 해명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센터는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고래고기의 DNA 정보를 수집합니다. 검찰은 센터가 확보한 고래고기 DNA가 전체의 63%에 불과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DNA 정보는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 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했더니 여러 재판에서 DNA 분석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돌려준 그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연구센터의 감정 결과가 어떤 하나의 유죄로 법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인정이 되었단 말이죠. 2016년 4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고래연구센터에 의뢰된 DNA 검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20건 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엔 고래연구센터 DN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울산지검의 지휘를 받는 울산해경의 의뢰도 매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던 DNA 검사를 수사기법으로 계속 썼다면 자가당착입니다. 밍크 고래고기 21톤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들에게 반환하여 약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하지만 검찰은 2016년 6월 수협에서 판매된 1kg에 2만 원을 근거로 총 4억 7천만 원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래고기의 값은 신선도와 고기의 질, 유통 시점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2016년 한 해 울산 수협 위탁 판매 중도매 가격은 1kg에 최저 2만 원, 최고 7만 원입니다. 최고가를 적용해 유통마진을 더한 시가로 계산하면 21톤에 30억 원이라는 가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까이 뛰죠. 해체하는데 해체비 들어가고 냉동실 사용료 내야 되고 이제 냉동실 한 곳에 집으로 갖고 올라오면 또 운임비가 또 들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을 낮춰 잡는다고 해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지는 등 간밤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태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덮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에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1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고추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한 동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이 나 80대 노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도에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승용차가 완전히 타버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한 명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새벽 5시 45분쯤 광주시의 한 모텔. 객실 한 곳의 창문에서 불길이 솟아나옵니다. 심각했지. 그냥 그 방에서 막 얘기가 무지 나오더라고. 새벽 0시 10분쯤 모텔에 투숙한 39살 김모 씨가 방에 불을 지른 겁니다. 비교적 신속한 진화였지만 투숙객들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 39살 김모 씨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이로입니다. 이번 사건의 방화범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이어가 경찰이 전문가 감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김 씨는 경찰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객실 내에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키웠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의 8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춘재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 씨와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오후 재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검찰은 브리핑을 열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일산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사장 한쪽으로 땅이 풀썩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여의도동의 한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4살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흙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푹 꺼진 도로, 가장자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스팔트는 산산조각이나 커다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지나가던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일산 백석동. 지난해 12월 온수배관 파열로 인명피해가 났고 재작년에는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잇따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강화해서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또 은행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크지만 의료계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 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국내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환자 등 의료 소비자는 의료기록 사본 증명서를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 정보는 다릅니다. 여러 병의원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검색도 불가능합니다. 최대 피해자는 물론 의료 소비자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증상이 생겼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검사 기록들을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죠. 특히 병원을 옮길 때 한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병원 사이 디지털 의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병원과 병원 간에 이런 의료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고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안이 중시되는 금융권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디지털 거래가 정착됐는데 의료계는 환자 기밀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래 의료는 결국 뭐냐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거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AI가 의료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화두인 오늘날 의료계가 디지털 의료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무화과와 커피나무 그리고 바나나까지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작물로 모두 아열대 식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은 충북농업기술원에 마련된 스마트 온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식물 재배가 점차 늘어나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겁니다. 이곳 스마트 온실에 심어진 아열대 식물은 채소류와 과수류 등을 포함해 모두 135종입니다. 아열대 식물은 기온이 섭씨 25도 내외로 유지해줘야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온이 급격한 변화를 이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스마트 온실 내부의 오리털 보온 커튼과 습식 전기 보일러 등으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온실에서 중부지방에 적합한 아열대 식물 선별은 물론 가온 등으로 인한 영농비 절감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발해서 그다음에 선발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재배 기술을 또 연구하고 매뉴얼을 또 만들고 그거에 따라 농가에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최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열대 식물. 기후변화가 기존의 작물 재배에 큰 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여 아열대 식물 재배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대구 도심에 자리한 대구시청이 달서구 두류정 수장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등 수기 과정을 거쳐 입지를 정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4개 구군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달서구 두류정 수장터로 결정됐습니다.
달서구는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토지 적합성과 경제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1000점 만점에 648.59점을 받은 달서구입니다. 이번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에는 전국 최초로 공론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시민 참여단 250명이 2박 3일 동안 현장 답사는 물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제시한 항목별 가중치와 과열 유치전에 따른 감점 결과 등도 반영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구의 여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위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2박 3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4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운 이후 15년 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랜드마크 성격의 복합 행정 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착공해 3년 뒤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근 아이돌 스타들이 공황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습생부터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극심한 경쟁 속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심리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강다니엘. 걸그룹 우주소녀의 다원도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활동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한도 간헐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내야만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그 아이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속에 큰 병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이돌 스타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연습생 시절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부터 연습생을 시작하는데 공문 한 장이면 학교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 수업을 제대로 받은 연습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이상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배제된 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 심리 상담은 한 해 100명 안팎으로 상담 신청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좀 더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는 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청소년 연습생 대상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예기획사와 방송 관계자가 계속 연습생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교육계가 방관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그 아이돌 스타를 더 이상 이 단순히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상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한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가는 존재라는 인식 정도는 제발 좀 하면서 돌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K-팝의 이면에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 한류 산업의 명맥을 이어가면서도 연습생부터 데뷔해서 스타가 되기까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대형 화물차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저렴해집니다. 중형차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는 10,000원에서 5,200원으로 인하됩니다. 미국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한 주택에서 현지 시각 22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은 당시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파티 도중 다툼이 발생해서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서 이 가운데 총기를 소지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현지 시각 22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다치고 차량 60여 대가 파손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50분쯤 버지니아주 퀸스크리크 브릿지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첫 사고가 발생했고 곧바로 동쪽으로 달리던 반대편 도로에서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렸고 도로 역시 추위로 얼어붙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의 관광청 앞을 지나던 한국인 여성 유학생 32살 A씨가 강풍으로 건물에서 떨어진 장식물의 머리 부분을 맞고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태풍 엘사에 따른 강한 바람에 청사 외벽 석재 장식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20일과 21일 태풍 엘사로 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위구르 주민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시위가 점차 격렬한 양상으로 바뀌면서 새해 첫날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시위대에 밀리고 발에 차이자 흥분한 경찰이 총을 뽑아 이리저리 겨눕니다.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곤봉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시위대는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며 맞섭니다. 중국 오송홍기를 태우려던 시위대 2명은 경찰에 제압된 뒤 체포됐습니다. 모두 위구르족 지지 시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행사가 끝날 무렵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위구르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면서 위구르 해방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I think that basically we're all fighting against a totalitarian regime. And because of that, we find solidarity in the Uyghurs. And they face a lot of exploitation of their rights, so I come here just to express my support for them.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승리한 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친중파 상점과 식당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위대를 옥죄고 있습니다. 수배된 시위대를 체포하고 모금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계좌를 틀어막았습니다. 새해 첫날 열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근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렸던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에마뉴엘 웅가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웅가루는 현지 시간 22일 파리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가정 2세로 남프랑스 액상프로방스 태생인 웅가루는 재단사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9살부터 의상 제작 기술을 배워 20살 전에 맞춤복을 만들었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내린 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침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김포공항에는 저시장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야가 무척 짧습니다. 오전 중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고요. 중서부 지역의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태 내린 눈비가 얼면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꼭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3.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평년 기온을 여전히 웃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6도, 강릉과 안동 9도, 포항과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에는 탁한 공기 속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